네, 이제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별자리 가지고 계신가요? 뭐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사수 자리 이런 별자리들이 있죠. 저는 쌍둥이 자리거든요. 본인의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별자리는 실제로는 어둡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별들. 하지만 멀리 있지만 원래 밝아서 밝게 보이는 별들을 마음대로 무리지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칼세이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별자리 이렇게 보면 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 그냥 점들을 이어놓은 건데 그게 어떻게 곰처럼 보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않는데 칼세이건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무리를 지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하니 약간 속이 시원하군요. 이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고 합니다. 관측자가 한 장소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별들은 새로 태어나서 진화하다가 죽어서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자리의 모양은 계속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안드로메다 자리의 베타별을 한번 볼까요? 태양에서 75광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별빛의 광자들은 사실 75년 전에 그 별을 이미 떠난 거예요. 빛의 속도가 빠르지만 빛이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7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다른 천체의 모습은 사실 우주 먼지가 뭉쳐서 지구가 되기 전에 심지어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도 멀리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간 이 말에서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이분이 나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0대 때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아인슈타인 이전에 그 누구도 빛의 속도로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며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물체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은 그 물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 그리고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 소리, 음파,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력과 같은 대자연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시간의 흐름이 지연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으면서 다른 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주 여행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고 별이나 행성들도 인간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어서 사라진다. 별들의 인생에 비하면 사람의 인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실 이 장은 어떤 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도 보면 그 우주로 간 아빠가 계속 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 그런 다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딸이 어린 시절에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때는 아빠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학자가 되었을 때 발견을 해냅니다. 이게 아빠가 보냈던 그런 우주에서 보낸 그 신호였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딸은 굉장히 이제 90살 넘은 그런 할머니가 되어 있고 아빠는 그 어릴 적에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우주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9장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장에서는 약간 화학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화학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원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원자에 대한 것은 7장에서 데모크리토스라는 그 이오니아의 과학자가 원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했죠. 이 원자는 원자의 그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전자는 전하를 띠게 되고 이 전하를 전하로 부르기로 합니다. 이 전자가 원자의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거든요. 이 원자 핵은 양성자, 즉 양전하와 그리고 중성자가 같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무게가 원자 전체의 10만 분의 1이지만 원자의 질량이 그만큼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물체 모두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청력입니다.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원자, 양성자, 전하, 그리고 중성자 나왔고 청력 이렇게 나왔고요.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이 세 가지 소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1932년에 이 중성자가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이 중성자는 또 전하를 띠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그 전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또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원자 번호 아시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 원자 기호에 있는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나 전하의 개수,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칼 세이건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바로 핵력입니다. 이것은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갈고리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이 칼 세이건은 이야기를 하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이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핵과 같이 좁은 영역에 중성자가 양성자와 함께 있으므로 핵에서는 핵력이 발동해서 양성자들 사이에 청력을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거 있죠.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왔죠? 화학 시간 같지 않나요? 또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내부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 헬륨 핵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중심 핵에서 출발한 광자가 표면층에 도착하고 그러면서 이
가시광선의 광자로 표면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탄생한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별 하나하나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별 내부에 있는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들에게도 인간처럼 부모가 있고 그들의 세계에서도 세대가 있는 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또 별의 운명은 또 별의 최후는 그 별이 얼마나 큰 질량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질량의 일부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칼세이건은 우리 인간과 이 별의 기원과 진화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화도 그 근원을 이렇게 따져서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질량이 큰 별들의 극적인 최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별과 이렇게 우리 생명과 계속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블랙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력이 아주 강력하며 빛조차도 그 중력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까맣다고 하거든요. 어제 기사에 청광년 거리의 블랙홀, 아주 가까운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어요. 좀 신기했고, 제가 이 코스모스를 읽지 않았으면 이런 기사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또 했습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숭배를 했잖아요. 이 숭배한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 태양은 사실 우리 따뜻하게 해주고 생명이 자라나게 해주고 그리고 땅도 비옥하게 해주고 정말 이 인간 경험의 한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화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태양도 그 별들의 세상으로 간다면 정말 그냥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또 그 별들도 사실은 은하의 바다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은하라는 미지의 대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 밖의 구성원들이 아직 그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 내면과 겉모습, 또 인간 본성의 형성, 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계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9장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칼 세이건이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별들과 또 생명과 우리 사람의 생명과 계속 연관을 짓는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별들의 삶과 죽음, 우리가 별처럼 구성이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이 9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죽음도 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별의 삶과 죽음 연관이 있다. 우리는 같은 구성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이 7장, 8장, 9장을 제가 연속으로 했는데 조금 어떤 장은 짧고 어떤 장은 길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서로 막 연관이 심하게 막 꼭 이어서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다면 좀 뛰어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조금
너무 긴 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읽기에 좀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스모스도 사실 축약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건 흡수하고 너무 어려운 거는 조금 내려놓고 즐겁게 이 코스모스를 읽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는 나머지 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